청소년 자녀의 문제 경향, 율법주의적 경향. 아이들이 규칙을 얘기를 합니다. 예, 미국에서 큰 아이들은 역시 미국이 법치국가여서 그런지 룰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집에서도 하기를 왜 우리 집엔 룰이 없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보면 뭐 굉장히 준법 정신이 투철한 것 같이 들리지만, 실제로는 약간, 그런 것만은 아니죠. 저희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흔히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집에서. 그러니까 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들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사회처럼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집안의 규율은 상당히 암묵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형성된 관습법 같은 걸. 그리고 그거는 만약에 명확치 않거나 서로 이해상충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당사자 간 해결이 안 될 때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한마디로 결정을 하는 거죠.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그건 이렇게 해라든가 이건 이런 거야 라고 하면 그게 관습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런 게 좀 모호해요. 좋게 말하면 은혜롭고, 우리 한국 전통적으로 말하면 좀 정문화, 약간 대충문화 이런 게 있죠. 융통성이 많다는 점에서는 좋기도 하지만 선을 명확하게 긋는 편이 아니에요. 동서양만이 아니라 일본만 해도 그런 게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런 게 하나의 장점이자 또 단점이기도 한데 우리는 반대죠.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하지만 소위 정문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당에 가도 일본 식당에 가면은 단무지 좀 더 달라고 할 때도 그거를 돈을 차지한다고 해요. 뭐 옛날엔 그랬다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지.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깍두기 좀 더 주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주죠. 요즘은 그냥 아예 규칙이 반찬 무한 리필인데 옛날에도 보면 깍두기 조금만 주세요. 그러면 아니 뭐 그렇게 조금 가져가려고 하냐고 주걱으로 푹 떠가지고 준다는 거예요. 그런 게 다르다. 근데 일본 사람이 볼 땐 그렇게 해가지고 장사 어떻게 하냐, 언제 돈 버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근데 그런 것처럼 서양 사람들은 상당히 규칙적이에요. 규칙을 정하기도 하고 그것에 따르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좀 즉흥적이다. 그래서 뭐 우리만이 아니라 서양의 경우도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룰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부모의 기분에 따라서. 예를 들어 술 잘 먹는 아빠 같으면 한잔 해가지고 기분 좋을 땐 오케이 오케이 다 오케이인데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돌아온 날은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평소에는 괜찮는 것도 안 돼라고 뭐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좀 뭔가 명확해야 혼란스럽지 않고 우리도 알아서 할 거 아니냐.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면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게 문제인 경우는 명확히 해야죠. 근데 규칙을 정해주면 그다음엔 그 규칙을 타파하는 폴트립이 그런 예를 들었죠. 아들 형제인데 자꾸 싸운단 말이죠. 그리고 특별히 큰 애가 이제 성장 과정에서는 체격 차이가 크니까 다 성장한 후에는 다 비슷해지고 오히려 동생이 더 큰 경우도 많고 그런데 한참 성장할 땐 두세 살 차이도 크단 말이죠. 큰 애가 작은 애를 괴롭히니까 절대 동생을 타치하지 말라 이런 거에 이제 아빠가 엄하게 말했어요. 근데 얼마 안 지나서 이 동생 녀석이 또 울부짖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녀석 말을 안 듣고 그 큰 녀석이 그거 하나를 못 지켜가지고 애를 또 울리냐고. 그랬더니 노노노노.
I never touched him. 난 절대 손대지 않았다. 타치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했냐? 뒷짐을 지고 눈을 부릅뜨고 동생 주변을 맴돌면서 인상을 험악하게 쓰고 겁을 막 준 거죠. 그러니까는 꼬맹이가 질려가지고 타치는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타치하지 말라는 말이 그냥 두들겨 패고 그 폭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애 건들지 마라. 애를 울리지 마라 그 말인데. 그럼 뭐 don't make him cry 이렇게 말을 했어야 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룰을 달라고 해놓고는 룰을 주면은 그 룰을 get around 이렇게 비트하기 위해서 루프홀을 찾고 비트하게 그 변호사들이 항상 하는 거죠. 모든 국가가 재벌들을 규제하기 위한 규칙을 내놓으면 그 만들어 놓은 법령의 구멍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그 법망을 피해서 돈을 최대한 이익을 끌어낼 수 있느냐 아니면 상속세를 면할 수 있느냐 한땐 그랬지 않습니까? 뭐 유수한 재벌들이 아무튼 불법은 아닌데 상속세를 정말 조금밖에 내지 않던 시절에 그 교보문고라는 책 파는 회사인데 출판인데 나는 정직하게 다 내겠다. 그래서 상속세를 뭐 몇 억인지 몇십억인지 정말 큰 돈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또 사회적으로 아주 칭찬을 받은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라는 게 또 뭐냐면요. 원래 율법주의는 이 바리새인들, 그냥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이 대표 대명사죠, 율법주의에. 법을 엄격하게 지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뭐 주님 말씀대로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게 아니고 조항, 문자를 지키는 거죠. 그리고 그 조항을 세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엄청 잘 지킨다고 자부를 하면서 사실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다 어기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심한 예들을 몇 가지 들으셨죠. 고르반 부모님께 드릴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만 하면 부모 공경할 필요 없다라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굉장히 큰 계명인데 사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해서 마땅히 지켜야 될 거고 그다음에 사람 간에 지켜야 될 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그거를 어기는데 율법을 사용해서 어긴 거죠. 그 율법이라는 게 막 세밀하게 만들다 못해 뭐 안식일에 뭐 노동을 하면 안 되는데 신발을 들고 가도 안 되는데 신발을 손등으로 들고 가는 건 괜찮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현대에 와서도 옛날엔 엘리베이터 보이가 있었죠. 근데 안식일엔 쉬어야 되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무인 엘리베이터인데 그것도 외국인은 괜찮지만 유대인이 타면 눌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오르내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엘리베이터를,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단추 누르는 것도 노동이다. 그렇게 세밀한 규칙을 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그 율법의 정신은 마음대로 다 어기고 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뿌리가 깊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그러고 보면 아이들만 율법주의가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어른들의 율법주의, 어떻게 보면 이 세대 갈등에 있어서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향해서 비하하는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꼰대죠, 꼰대. 근데 사실은 그 꼰대성이라는 게 율법주의예요. 어른스럽고 노인스럽고 뭐 어눌하고 약간 고집세고 이런 것 같으면 그렇게 꼰대꼰대라고 싫어하게까지 됐을까? 사실은 그 배후에는 율법주의가 있는 거죠. 근데 무조건 내 말이 다 맞다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요. 그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이민 가신 지 오래되신 분들 잘 모르겠지만 저는 미국 가서 25년 살다 한국 돌아와서 또 25년 살았으니까 세대 갈등이 극심해지던 제가 돌아온 때 2002년에 돌아왔는데 그때 어간에서부터 심해지기 시작했는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제가 뭐 흰머리가 좀 낫다는 이유 단 하나로, 진짜 인종차별이에요. 저는 미국서도 인종차별 25년 당하고 살아왔는데, 똑같은 한국 사람들끼리인데 인종차별해요. 진짜. 굉장히 그런 걸 잘 느끼죠. 눈만 다르게 떠도 알고,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얘네들이 왜 이러는지, 장난 아니었어요.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어요. 그리고 좀 뭔가 사회적으로도 뭐 노인 공경 뭐 이런 거 자꾸,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회 문제가 있었죠.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효도법 같은 거요. 노인들 다 고려장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국회의원들이요, 그 라디오에 나와서 대담하면서 그 무슨 이제 법인데 이제 약간 오래되고 부조리한 법인가 보죠? 아니면 그냥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드는 법이었는지 이제 그 법을 빨리 폐기해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런 법은 말이죠. 불어라도 일찌감치 고려장 시켜버려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죠? 왜 거기서 고려장이 나오냐고요. 그냥 법을 빨리 폐기하면 된다는데 고령시켜버려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요, 말이 묘한 게 불어라도 빨리 고려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고려장 나이 많아서 이제 노동 생산력이 없고 집만 되면 갖다 버리는 거잖아요.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군립 하나 던다라는 거죠. 고려장 얘기가 유명한 게 있죠. 지게 지고 늙은 아버지를 갖다 버리고 지게를 놔둔 채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불렀어요. 야야, 이 지게 가져가야지. 이 지게 가져가야 다음에 네 아들이 너 데리고 올 때에 사용해야 되지 않니? 그 말 듣고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모시고 내려왔다. 그게 고려장 얘기인데 생각해 보세요. 지게를 버려두고 가는 것도 그렇지만 결국은 이 고려장 당하는 노인은 걸어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기둥이 이미 불편한 사람이에요. 기껏 짊어지고 갖다 버렸는데 자기 발로 다시 걸어서 내려와 버리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장을 지낸 나이가 있어요. 근데 그 국회의원의 말이 뭐냐, 불어라도 빨리 일찌감치 갔다가 고려장 지내버려. 아직 다리가 힘이 있어. 그러니까 고려장 당할 나이가 안 됐는데 그래도 빨리 고려장 시켜버려야 된다. 아직 걸을 힘이 있는 사람이지만 빨리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젊은 세대들에게 고려장 인식을 자꾸 주입하는 거예요. 전국에 나가는 공중파에다 대고 그런 식으로 말. 아무 상관도 없는데 고려장 얘기를 막 하고요. 저는 그 당시에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저는 강의 때도 그렇고 가끔 그런 얘기 했어요. 고려장 얘기 했어요. 그 지금 열심히 다들 고려장 시킨다고 애쓰는데, 잠깐이다. 너네가 고려장 당해. 젊은 사람들 많은 예배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게 현실이 됐어요, 지금. 그게 한 20년 지났는데, 요즘 2030이 4050하고 대립하잖아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나이가 상관없다는 게 꼰대 짓은. 저는 젊은 꼰대들을 많이 봤어요. 똑같아. 사고방식은 똑같아. 자기 말만 옳고, 자기 주장만 옳고, 남의 입장 생각 안 하고, 남 배려하지 않고, 경직된 사고, 절대 고집, 이런 거. 아주 웃깁니다. TV에 나오는 무슨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거기 출연하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를 써도 꼰대짓이라는 용어를 막 써요. 자기들은 멋있고 즐거운지 모르지만 참 씁쓸한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지금 쟤네들 이렇게 비웃고 재밌다고 하지만 잠깐이거든요. 20년 후면 쟤네가 자기 자녀들한테 똑같은 얘기 들을 건데 정말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머리가 이게 겉똑똑이죠. 클레버 풀이라고 영어 속담에도 있는데 세상이 저렇구나. 이게 뿌리 없는 교육, 기본 교육이 안 돼 있으면 저렇구나라는 걸 정말 그래서 지금 청소년 문제도요. 뿌리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기본 개념이 없어요. ABC가 안 돼 있어요.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사람은 태어나면 성장하고 그다음에 늙는다.
그리고 이거는 순환하는 건데, 그게 인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꼰대들을 막 타파하고 무시하고 막 이런 엄청난 세대니까 자기 자녀들은 자기들은 아주 신선하게 보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숭상해 줄 줄 생각했나 보죠. 근데 무슨 짓을 하건 이게 진영도 상관없고 뭘 하건 자기 집단의 경직된 현상을 보이면 그 다음 세대는 반대 현상을 가져오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가죠. 왜냐하면 전 세대의 약점을 보니까, 그리고 그 단점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미래를 그렇게 그대로 맡겨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어떤 때는 반란이 되지만 반드시 반란이 아니더라도 이게 선순환한다면은 개혁, 발전,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안 좋게 충돌하면은 이제 세대 갈등인데, 이제 그게 심했던 것이 베이비 부모하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뭐, 진보 좌파. 이거는 이제 외세의 영향이 있는 거죠. 단순한 그런 세대 간의 그거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극심해진 건데, 지금은 반작용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 그런 이치를 깨닫게 해야 돼. 근데 그런 이치의 상대성이 있죠. 인류의 역사만을 보면 인간끼리의 그런 그 역학관계를 보면은 순환하죠. 상대성 원리가 있고 상대적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기준이 애매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그게 확실해져요. 절대 기준이 있거든요. 그건 변하지 않고 그다음에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가면은 일관성이 있게 되고 그다음에 그 상대적 이유 때문에 생기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가정과 불신 가정을 비교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왜 잘 되고 뭐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뭐 말할 게 없지만 이치적으로도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을 안 주지만 왜 분위기도 좋고 잘 돌아가고 잘 되고 모든 게 똑바로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불신 가정에서 반복하는 악순환과 시행착오가 훨씬 적다라는.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이 정말 부어주시는 축복. 그다음에 모든 것을 바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열심히 하면서 이루는 열매. 이것이 이제 다 합해서 믿는 가정이 축복받는 거고 역사상 위대한 인물이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 거죠. 율법주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게 뭐냐면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렸어요. 꼼꼼히 따져서. 근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하나님은 공의를 원하시는데 그거 버렸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무한하심과 용서하심과 이런 것도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남을 정죄하는데 일말에 가차 없이 해요. 그러나 자기들은 주님 말씀에 의하면 평토장한 무덤이야. 그 다음에 믿음. 자기들은 자기들의 율법, 자기들의 집단, 자기들의 권력을 믿었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야. 그건 사실상 폐기 처분했다라는 고려정 지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율법을 붙들고 그걸 휘둘르면서 자랑하면서 자기들은 100%다 잘했다. 우리는 흠이 없다. 자기들 눈에 서로 바라보면서 너는 괜찮아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어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 보실 때 흠이 없는 인간은 단 한 분, 점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미 선언을 하셨는데, 그래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끌어내려서 내가 해낼 수 있을 만한, 세밀하게 11조, 안식일에 뭐 노동 안 하는 거, 그런 건 지킬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지켰다 해서 난 의인이다. 스스로 자격증을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시험 보고 자기가 합격시키고 자기가 하는, 자기 마음대로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아닌 거예요. 기본적인 거 하나도 안 지킨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자기 혼자 시험 보고 자기 혼자 채점하고 자기 혼자 상 주고 자기 혼자 통반장 다 해먹는 거. 그게 율법주의예요. 높이뛰기라는데 내가 넘을 만한 만큼 높이를 만들어 놓고 홀짝 뛰어넘고 나 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저 하늘 꼭대기예요. 아무도 넘지 못해. 아무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아무도 의인이 될 수 없으니까 율법으로.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유일하게 지키고 우리를 위해 대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해 줬다. 진정한 율법이. 근데 그딴 건 싫거든요. 근데 율법은 또 지켜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율법의 높이를 끌어내리면 되는 거예요. 2미터가 넘는 높이에다 막대기를 걸어놓고 뛰어넘어야 금메달 준다니 그거 어떻게 해? 그러면 내 무릎 밑으로 막대기를 내리면 되지. 그러고 넘어가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러고 난 다 했다는 거. 아이들도 그런 방식을 하는데 참 맹랑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다 DNA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 전체가 그렇게 물려줬으니까. 그리고 실제 삶의 방식과 분야가 다르지 부모 세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뛰어넘지 못할 기준 때문에 힘들어 하다가 기회가 생기면, 능력이 된다면 기준을 낮추고 뛰어넘는 거죠. 점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운동하건 그렇게 넘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게 도저히 안 되면 결국은 그 높이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법을 지키기 힘들면 법을 바꾸면 되잖아요. 지혜롭지 못한 친구 선택의 경향. 네, 이 문제 얘기 지난번에 다 했고요. 율법주의는 제가 기본적인 걸 얘기 안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율법주의 얘기는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큰 이슈여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그다음에 성적 유혹에 취약한 경향. 예, 이것은 뭐 이 시대가 3S라고 얘기하죠. 스포츠, 섹스,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크린. 예, 이것도 오래전 얘기죠. 3S. 현대 사회는 그렇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을 사로잡는. 근데 요즘 뭐 그것도 이제 SNS. 그래서 현재 화두는 좀 더 뭔가 자기 사랑, 자존감, 상처. 근데 아무튼 이제 성적인 문제도 성개방, 옛날에 킨제이 보고서를 시작한 성개방, 그게 이슈였다라면 이제는 동성애, 동성애가 만연하고 그것이 포함한 문제는 성경적으로는 뭐 명백하지만 여러 가지 이슈를 포함하고 있죠. 뭐 성소수자, 소수자의 문제, 그다음에 양성평등의 문제, 화생 문제가 많은데 그거 하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모든 이슈들이 굉장히 그 건전하지 못한 그런 이슈들을 부각시키고 사회를 정말 비틀어 버리는 그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성 정체성 때문에 남자가 여자라고 꼰투샵이 출전해서 정말 여자 선수를 마구 두들겨 패는 어이없는 해프닝. 이게 좀 지정신이 아닌 거죠. 온 세계가 맛이 가는 거죠. 아이들에게 이 문제를 꺼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미국 사람들은 비교적 그래도 담담하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 어느 목사님이 그 유머를 굉장히 잘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조금 뭐냐면, 어떤 아빠가 아들이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요즘은 무서운 중이만 돼도 막 어른이 무서워하는 중이라는데 하여튼 빠르면 좋겠다 싶어서 아들을 앉혀놓고 이제 우리는 이제 좀 성 문제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좀 그런 얘기를 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했더니 그 아들이 퉁명스럽게 아빠에게 대꾸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성에 대해서 뭐가 알고 싶으신데요? 그랬다는 거죠. 네. 모르시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한 고등학생은 제가 상담했는데 얘는 반늙은이 같아요. 그뭐 인생 경험 대충 다 한 사람 같은. 근데 아무튼 자기 장래 문제, 공부 문제,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 이런 얘기하면서 상당히 뭔가 인생의 전환점 같은 그런. 그래서 야 너는 상당히 잘해보려고 막 정신없이 뭐 중독에 게임 중독에 빠지고 공부 안 하고 사고 치고 이런 애도 많은데 걔는 좀 문제가 몇 가지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그러는 거라고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났어요. 뭐 야동 문제 뭐 그러면서. 지금도 자기 침대 밑에는 CD가 한 50개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중학교 때부터 아주 뭐 초딩들도 한 번은 국회의원이 아니 뉴스에 나와서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영화 제목 이름을 하면서 이걸 아냐고 동료 의원들에게 막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들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지금 무슨 교육 문제를 하느냐고 막 하면서 아주 하는 척하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냥 그런 야한 영화인데 그게 초등학생들의 인기 검색 영화 1위라는 거죠.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보는 최고 인기 영화가 그런 영화라. 근데 그런 사실은 아느냐라고 그 국회의원은 자기 그 식견을 자랑하는 거예요. 야, 이건 뭐냐,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이냐. 그러니까 이 야동은 부모들은 까맣게 모르지만 빠르면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만 돼도 보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뭐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뭘 가르치겠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다 가르쳐 줍니다. 성교육이라는 게 무슨 피임해라 위주의 성교육인 거죠. 도덕성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어디다 맡길 데가 없어요. 교회에서 그걸 하겠습니까? 결국 부모가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게 뭔지를 모른다기보다도 정말 모른다면 가르쳐야겠죠. 그게 뭐냐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물리적인 것을 모르는 애들은 잘 없고 가르치는 것도 특별한 게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에 관해서 성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냐. 특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 기능인데 그 의미는 뭐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 인생을 경험한 어른으로서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좋은 점이라든가 또 어떤 게 바람직하냐. 또 너희 그 연령대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생각이나 그것에 대한 준비라든가 또 초신이라든가 어떤 것이 적절한가. 그런 게 종합적인 교육이 돼야 되는데 일반 학교 성교육이란 정말 결론은 피임인 거거든요. 그게 정말 뭐냐 이거예요. 예. 이거는 방치할 문제는 아니다. 말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방치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할 때 대화가 불편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인 거는 간단히 하고 또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것의 의미, 예, 올바른 인식, 올바른 전망, 준비 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합리적이고도 유익성이 있는 대화로 가면은 말하기가 훨씬 편하고 실제로 아이들에게 유익하고 아이들이 받아들이기도 더 좋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이가 기본적으로
신앙과 말씀에 훈련이 돼 있는 경우는 성경의 내용과 연결해서 말해주면 더 확실해지죠. 아이들이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아이들을 다그치거나 기대해지기가 쉬운데 아니면 입장 곤란하니까 아예 아무 말도 안 하거나 어, 좀 지혜롭게 생각해 보고요. 은혜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종말론적 전망의 부재. 뭐, 이건 정말, 부모의 우상도 우리가 봤지만, 아이들에게만 국한한 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이들의 세계 또한, 어른들과 그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일 뿐 아니라, 좀 더 말초적이고 직관적이죠, 아이들이. 예. 그리고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더 길어요, 부모보다. 그래서 더욱더 종말은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년이 넘어가면, 갱년기 지나가면 이제 전과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고,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이 많지 않다는 걸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청소년 시절에는 누가 그런 생각하고 걱정하면 어른들이 볼 때, 야, 너는 어린애가 무슨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 비정상적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 늙으니. 그러니까 원래도 인생의 끝? 이런 생각 안 하죠. 그 다음에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내일 심판? 그것도 아직 아이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더 마음에 와닿지. 아직은 주님의 재림이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러면 뭐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청소년기의 정의나 개념을 봤는데 성장하면서 이제 신체적으로 변화를 막 가져오고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그리고 자기들의 세계도 이러한 청소년기의 변화에 대해서 미리 어렸을 때부터 준비 교육을 시켰다면 모르지만 그냥 밥 잘 먹고 잘 크는구나 잘한다 잘한다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키우다가 본인의 변화를 받았을 때 마음의 준비 없이 충격을 받고 어른들이 볼 땐 당연한 거야 그땐 그런 거야 이렇게 보이지만 본인은 상당한 그 당혹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신체적이고 물질적이고 근시안적이고 먼 미래나 종말을 생각하기가 어려운 자연적으로도요. 그런데다가 어, 특별히 현 시대가 모든 게 말초적이고 그다음에 마케팅도 프리틴 공략이라는 게 이거 미국에서 나온 건데요. 그 청소년, 티네이저를 공격하는 마케팅은 오래전에 나왔는데 제가 미국을 떠날 때좀 좀 그전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쯤서는 프리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전제품 같은 게 많이 나올 때 그걸 구매할 때 누가 그런 걸 잘 구매할 수 있느냐? 중학생이라니, 프리틴. 예. 아직 13도 되기 전에 11살, 12살 얘네들이 컴퓨터 검색을 제일 빨리 하는 거예요. 매달려 있으니까 컴퓨터. 그래서 무슨 가전제품이 어떻게 싸고 어떻게 좋고 부모보다 더 빨리 알고 구매도 더 빨리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프리틴의 눈을 사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품이. 예, 마케팅의 대상이 프리틴이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제품에 대해서도 부모들보다 더 빠삭해. 물건에 대해서도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자기들 스니커, 운동화 최신 스니커를 사야만 해라는 거는 물질 만능주의가 어른들 못지않다. 그들의 세계에서. 그 용돈 가지고도 막 뭘 산다. 그래서 이 지름신이란 말이 애들 용어잖아, 애들. 이러한 애들에게 어떻게 신앙적인 종말론 그런 개념을 넣어줄 수 있느냐. 큰 숙제죠. 이것은 정말 기초적인 신앙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속에서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으니까 또 종말, 예수님의 초림이 있으니까 재림.
이러한 거시한적인 세계관, 이런 게 정립이 되어야 비로소 거기에서부터 파생하는, 아, 내 인생도 하나의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 전 세계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듯이 한 사람의 인생도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 이거를 청소년 때 인식한다라면 이거 굉장히 앞서가는. 수학은 선행학습이라고 엄청나게 사교육비 때려부으면서 하는데 누구나 당면하는 인생의 종말에 대한 선행학습은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안 시키는 거죠. 생각도 안 하죠. 부모들이 더 근시안적이어서 입시에만 올인하고 눈앞의 것에만. 부모들이 가장 멀리 보는 건 뭐냐면 큰 집 사는 거죠. 서울의 아파트나 아니면 미국의 큰 저택, 이거 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대성공이다. 원대한 포부는 그거죠. 누구나 다 가는 길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도 대화가 너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결혼 잘해서 행복하게 살고, 다 좋은 일이긴 하죠. 하지만 종말론적 전망과는 무관한, 종말은 마치 없는 듯한 그런 생각을 부모도 자녀도 갖고 있기가 쉽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 다 해야만 하는 일이죠. 아주 또 그것도 잘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뭐 지나친 욕심, 무모한 욕심, 뭐 허망한 어,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 가족을 위해서 또 본인이나 또 이 사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하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와 종말, 어, 우리 인생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고서 하면서 해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벌다, 뭐, 연구를 한다, 출세를 한다, 다 좋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거잖아요. 돈이면 돈, 성공이면 성공을 그렇게까지 추구를 하고, 거기에 올인하고, 그걸 위해서 다른 걸 다 버리고, 친구도 없고, 가정도 없고, 어떻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천년만년 살 것 같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영원히 안 죽을 것처럼, 종말이 없는 사람처럼 돈이면 다고, 그렇게 쌓아놨다가 그거 짊어지고 무덤에 가져갈 거냐? 아니면 영원히 안 죽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냐? 악담처럼 우리가 하지만, 그거는 망고불변의 진리인데, 그 진리를 이제서야 알았어요? 처음부터 있었죠. 태어날 때부터 다 상관이 있는 존재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아무 상관없는 듯이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남이 그러고 있는 걸 보면 벌컥 화를 내면서 네가 천년만년 살 것 같아.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히 그럴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근데 어떻게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살았는데 다만 저 사람은 성공했고 나는 그렇지 못했으니까 더 화가 나는 것일 수도 있죠. 그제서야 종말이 보이는 거야. 너도 종말 있어. 라고 말하죠. 나는 없나? 나도 있죠. 아이들도 있다는 걸 지금부터 알면 현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대뜸 그거부터 하면은 안 좋죠. 이게 상당히 후반부에 나와야 되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그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일찍부터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대뜸 이거부터 알아야 돼라고 한다면 맞는 말이라도 거부감이 많거든요. 이게 상담에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방식인데 부모가 자녀를 댈 때는 그런 기본 방식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거죠.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말에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상당히 순서를 지혜롭게 고려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도 보면 순서가 있어요. 입의 순서가.
말의 순서가 받아들이기 편한 얘기부터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편한 쪽부터 얘기를 시작해요. 근데 나중에 뒤에 가서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받아들이기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빈부격차나 아무것도 없느니라. 근데 그 말은 결론부에 나오는. 앞에 시작할 때는 양자의 얘기라든가 그 당시 사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쪽부터 얘기를 합니다. 남녀 평등 얘기부터 하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거부가 듣기에 첫 번 인상이 확 나빠질 텐데. 자, 종말론적인 생각. 그러니까 마치 이단처럼 종말만 강조해가지고 겁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신도들의 재산을 수탈하는 다미선교회나 뭐나 그런 것처럼.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나 마치 종말 따위는 없다는 듯이 말도 꺼내지 말자는 듯이 이거 현명한 게 아니다. 청소년이 종말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궁금해서 질문을 하면 야, 네 나이에 뭐 그런 걱정을 다 하냐. 벌써 무슨 사후 걱정을 하냐.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자녀는 굉장히 현명한 거예요. 오히려 어찌다가 너는 그 나이에 인생의 종말, 세상의 종말 같은 생각을 하게 됐니?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런 게 모든 세계관, 인생관 더듬어 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궁금해져서 묻는다라고 말하면 그 자녀는 정말 100점짜리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는 헛생각하다 헛소리 하는 애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라는 얘기가 가끔은 필요합니다. 매사 왜 그러면 그거는 또 좀 곤란하죠. 그건 공해스러운 왜인데 어린아이들이 호기심에서 why를 자꾸 하는데 그건 나쁜 게 아니죠. 알고 싶어 하고 또 그걸 추구하다가 아는데 이제 너무 심하면 그건 또 문제죠. 그건 습관화가 되거나 의미 없이 그러는 거는 이제 자제를 시켜야 되는 건 맞지만 어른이 왜 자꾸 하는 건 정말 더 문제죠. 더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상대방.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왜는 꼭 필요한 거예요. 이 아이가 갑자기 왜 종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 자살 사고가 있어 그렇다면 그건 정말 큰일이죠. 그런데 쓸데없는 소리만 공부나 해 이러고 넘어갔다라면 나중에 사고가 터지면 어떡할 거예요? 정말 종말론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그 아이가 정말 놀라운 신앙 100점짜리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살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로 나온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왜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하지? 보통 때와 다르네. 혹은 다른 아이들과 다르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일반적인 신앙교육 또 인생교육의 기초를 다져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종말에 관해서까지 얘기가 되어진다라면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의 문제에 대한 둔감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행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우선 눈에 띄는 게 그것이니까 또 행동을 통해서 결과를 얻기 원하니까 행동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 행동을 지속적으로 바꾸는 데는 마음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행동 자체가 문제가 되죠. 외부로 나타나고 어떤 영향을 미치니까. 그 마음은 눈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행동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죠. 그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잠언에도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적 상담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어서 성역 상담을 그 원리와 방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싫도록 이 얘기를 들으셨지만 성역 상담이 처음 접하신 분들은 한번 책을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성역 상담의 원리와 방법, 어, 혹은 뭐 그 외에 다른 이 CCF 교수들의 책을 읽으시면 폴 트립이나 데이비 펄리슨 교수의 책들을 보면 이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결국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는 우리 인간의 마음의 눈을 영혼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린 거죠. 영적 맹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눈이 떠야 된다라는 것은 연령대에 상관없이 어린 때부터 그걸 깨달으면 더 좋은 거죠. 우리가 종말론적 전망의 부재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눈앞에 있는 것,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종말이 눈앞에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문제도 잘 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의 그러한 경향을 잘 이해하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그 자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대화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 마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잘 잡아줄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다루어 가겠지만 결국은 아이들 스스로 자기들의 마음의 문제를 잘 파악하고 또 바로 잡고 나아가려면 중요한 게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확실해야, 그러니까 신앙적인 정체성인 거죠. 나는 누구인가? 그게 많이 화두가 되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것에 혼란이 오면 정체성 혼란이다. 특별히 청소년 시절에 그러기가 쉬운 것인데,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거나 또는 그런 문제를 아예 전공을 해서 학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의 그 신앙의 과정에서 자녀 양육했을 때는 당연히 정체성이 중요한 문제이고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에는 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자녀는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믿음으로 점검하는 거죠, 결국은. 점검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아무튼, 저는 이제 예화로 자녀들이 믿음의 정체성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믿는 거. 뭐, 주일학교 다니다 보니까, 내가 그렇다고 그래. 예. 자꾸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 뭐, 이런 식의 정체성도 있겠죠. 또는 이제 성장하면서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또는 진심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정말 영적 교제가 있고, 그래서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는 경우도 있겠고요. 근데 세상과 섞여 살다 보니까 언제 그런 게 드러나냐면 다른 친구들과 다른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보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뭐, 또 종교가 없는 사람, 무신론자도 있고, 또 그런 가정의 자녀도 있고, 아무튼 세상적인 것과 나는 뭔가 다르다. 다른 애들과 나는 다르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이것이 단지 문화적인 차이일 수 있죠. 특별히 동양인이 미국 사회에서 산다고 했을 때는 백인과도 다르고 흑인과도 다르고, 근데 그러한 다름은 당연히 처음부터 알고 있는 거지만 그런 것처럼
뭔가 나의 정체성이 다르다. 내 마음속에 내면적인 정체성이 다르다. 그다음에 대화를 해보면 인식이나 삶의 방식이나 어떤 진리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게 다르다. 그랬을 때에 저는 그 예화 중에 이야기 중에 두 가지 스토리를 항상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미운 오리 새끼고 또 하나는 거지 왕자예요. 미운 오리 새끼는 사실은 자기가 백조인데 오리 틈에 어떻게 떨어져서 살게 돼가지고 주변에 다 오리다 보니까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오리들이 쟤는 왜 저렇게 생겼어? 라고 왕따를 시키고 흉을 보고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가 됐어요. 예. 오리 새끼들 중에 섞여 사는데 그 중에 미운 오리. 나중에는 다 커서 보니까 완전 다른 존재예요. 백조예요. 날개를 한번 쫙 펴니까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때는 정말 다른 오리들이 까무라쳤겠죠. 자기는 그제서야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내가 원래 이런 존재. 근데 내가 왜 그러고 살았을까? 억울하겠죠, 지난 날들이.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몰랐어요, 자기가 백조인지. 근데 거지 왕자는 처음부터 자기가 왕자인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잘못 나갔다가 이게 왕궁으로 못 돌아오고 거지 틈에 섞여 살게 됐어요. 차라리 길거리에서 좌판 장사를 했던 사람 같으면은 꿋꿋하게 혼자 살았을 텐데 왕자는 왕궁에서 자기가 해본 게 없어 아무것도 돈벌이를 할 줄도 모르고 다 시종들이 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바깥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어. 거지 물에 섞여서 거지하고 똑같이 먹고 자고를 하는데 그의 삶은 완전 거지예요. 행색도 거지고 새카매지고 그래도 정체성은 왕자예요. 자기가 왕자인 건 알고 있어. 지금 형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우리 자녀는 어떨까요, 지금? 이 세상에서 거지랑 섞여 사는 것처럼 거지같이 뒹굴고 살고 있고 또는 심지어는 다른 오리 새끼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완전 개무시당하고 바보 취급되고 가장 못난이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근데 오리일까요? 왕자일까요? 그렇게 당하고 그지같이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자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아니면 왜 나는 이렇게 못난 오리일까라고 맨날 울면서 다른 오리를 부러워하고 사실은 백조인데 그러고 있는 걸까요? 네, 정체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대화할 때 부모님이 대화를 통해서 뭔가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깨닫게 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뭔가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방어적이 될 수가 있어요. 뭐 많은 이야기들이 방어적이 되게 되는데 자녀들이 방어적이 되는 이유가 그런 영적인 지식이 없을 때,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을 때, 더 방어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문제를 잘 다루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방이 열린 무방비 상태. 이것은 이제 자녀들이 처한 상황이 더구나 현대 사회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체성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청소년 자녀 교육의 방법. 예, 이게 뭐 어찌 보면 앞에 나왔어야 될 거지만 지금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발달에 대해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했어요. 프로이드는 뭐 어, 구강기, 뭐 학문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계를 나누기도 하고,
에릭슨은 관계에 있어서 또 그러한 정신적인 문제로 관계를 나누기도 하고 근데 이 폴트리 교수는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어, 신앙적 인식의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태어나서 5살까지는 기본적인 단계인데 그때는 무엇을 배우느냐면 권위를 배운다는 거죠. 갓난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 해주는 대로 엄마가 먹여주면 먹고 안고 다니면 엄마가 가는 곳에 따라가는 거고 절대 권위를 가졌죠, 부모가. 근데 벌써 5살 넘어가면 지가 혼자 걸어 다니고 돌아다녀요. 때로는 간섭받기 싫어하고 그러므로 독립성이 생기기 시작하기 전부터 권위를 배우게 되는 거죠. 부모의 절대 권위가 있을 때에 권위가 어떤 것인가를 알리하고 그 다음에는 그 권위가 부모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야 돼. 부모가 권위를 누리고 즐긴다는 거 어폐가 있지만 편하죠. 절대 권위를 가졌으니까. 근데 그것만 좋아하다가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청소년이 됐어, 자녀들이. 더 이상 부모의 권위가 통하지 않아. 다급해지죠. 그리고 막, 권위가 안 통하면 막 화가 나고 수습이 안 되고 그러면서 계속 실수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승자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부모의 권위는 서서히 잃어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저희처럼 뭐 60, 70 이렇게 되는 나이에 40대, 50대 한참 돈 잘 버는 자녀들한테 얼마나 권위가 있겠어요? 자녀들이 생활비나 용돈을 주는 이런 입장에서 물론 자녀들이 효도를 하니까 부모를 공경해서 권위를 받들어 주는 거지 자녀들이 불효를 하거나 다른 이유에 있어서 부모 말을 안 듣는다면 옛날 같은 아이가 5살 이전 시대 같은 권위는 없다 이거죠. 점점 원튼 원하지 않던 권위를 잃어가죠, 부모는. 근데 그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해요. 영원히 부모에게 의존해서 살면 어떡하냐고요, 자녀가.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30대 후반인데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데 취직했다가 그냥 살펴 던지고 집에 와서 살아요. 부모가 주는 용돈 타서 살아요. 부모의 권위가 있죠. 근데 독립을 안 해. 그러니까 참다 참다 부모가 그냥 어느 날 나가라고 내담자가 당장 나는 지금 나가서 막막한데 쫓겨나게 상담자가 뭐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아니, 그 부모가 그러면 이 자녀의 독립성을 청소년 때부터 키워줬어야 되는데 독립심을 다 꺾은 거죠,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땐 시키는 대로 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독립해서 나가서 막 직장에 일하다가 도대체 직장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치우겠다고 하면 그러면 되냐고. 네가 이젠 난 모른다. 네가 독립했으니까 너 알아서 먹고 살아. 더 이상 나한테 신세질 생각 마라. 이렇게 하면서 독립을 시키려면 그때 부모를 기대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야야, 왜 안 입고 게 그러고 살아? 내가 뭐 얼마든지 그 돈 내줄 테니까 들어와서 집에 와서 살아. 이래 놓고, 나중에는 이제 보다 보다 지겹고 정말 이러다가 애가 정말 점점 바보 돼가고, 그제서야 갑자기 어느 날 나가라고 발로 차버리니까 걔는 어떡하냐고. 이제 와서 갑자기 독립하라면 독립이 되냐고요. 아이를 죽이는 아주 지름길이에요. 인생을 망치는 아주 세트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아이는 독립하게 돼 있고 차츰 독립해야 되는 게 정상이고 근데 너무 빨리 독립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아이도 있어요. 고2인데 고3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기 국내 일주 여행을 다닌대 일주 여행 가겠대. 부모가 펄쩍 뛰죠.
갑자기 웬 독립이냐고, 독립선언을 갑자기 이상한 대목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상담을 받는데 그거의 이론이 절대 자기는 걱정을 안 끼치겠대. 절대 자신 있다고. 무전여행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라고만 하면 절대 부모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자기는 1년 동안 무전여행 잘하고 오겠다. 그 다음에 나 입시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가겠다. 뭐 장담은 정말 뭐 하늘을 찔러. 그래서 뭐, 너는 못해. 나도 여행 남해안 다녀봤는데, 야, 무전이라는 게 그게 말이 무전이지. 다 최소한데 비상금을 갖고 다니는 거야.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통하지 않아요. 그래, 그래, 너는 그럴 수 있다고 믿어. 근데 정말 부모님에게 전혀 폐를 안 끼칠 수 있냐? 그럴 때. 너 가다가 진짜 무전 병 날 수도 있어. 나도 진짜 팔 이상하게 조금 부스러기 난 게 환우생해가지고 간단한 수술이지만 나는 병원도 갔다, 여행하다. 근데 너 가다가 안 다친다는 보장이 있어? 그러니까 너 병원 가면 어떡할 거야? 그때는 부모님한테 꿈도 패기치. 그럼 나중에 빚을 갚는데. 야, 나중에 빚을 갚아도 그 당장 부모님 신세 안 지려면 다른 사람한테 돈을 꾸든지 해야 되는데 너 그럴 자신이 있냐? 그리고 부모님이 그 돈을 너한테 쓰는 게 폐가 되냐, 그게. 얼마나 놀래시겠냐, 연락받는 순간. 너 병 났다, 다쳤다 이러면 병원비가 문제가 아니다. 부모님 가슴 찰컥 내려앉는 건, 그건 폐 끼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너 집 떠난 순간부터 부모님은 마음 졸이고 산다. 잠도 못 주무실 수도 있고. 그건 민폐 아니냐? 말을 못 하더라고요. 애들 생각은 그렇게 단순한 거예요. 독립하겠다는 의욕만 컸지, 그게 욕심이고 만용이라는 거 깨닫는데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아예 그 작은 날개지만 나르려고 퍼덕거려 봐야 이게 날개가 쭉지가 강해지고 날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나는 거지. 아이가 걷는 것도 처음부터 착착 걸어가는 애들이 어딨냐고요. 한두 발 걷다가 넘어지고 가다 넘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걷는 거고. 그러니까 서서히 독립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고, 부모의 권위도 서서히 잃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불안하죠. 내가 언제까지나 돌봐줘야 돼. 제가 언제 지가 알아서 독립해가지고 실수하지 않고 잘 가겠나? 실수하겠죠, 당연히. 그래도 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정말 걱정되시면요. 부모가 권위를 잃어간 걸 두려워하지 말고 제때제때 잃으시고, 그 대신 이 아이에게 무슨 권위를 가르쳐 줘야 되느냐? 육신의 부모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알게 하는 거죠. 그거를 타이밍 놓치지 않고 제때제때 이 3단계 중에 1단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단계 이제는 부모님의 권위에 100% 의존할 수 없어 너는 또 그렇게 의존하지 않는 게 바람직해. 독립성을 갖기 시작해야 돼. 너 혼자 알아서 할 건 해야 돼. 이도 네가 닦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대신 네가 새로 배워야 되는 권위가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르쳐 주기 시작해야 돼요. 그 원리를 배우고 연습을 하는 단계가 6살에서 12살이다. 주일학교 다니는 나이죠, 딱. 유년부, 초등부 다니는 나이. 이럴 때는 순종을 잘해요. 배운 대로 잘하죠. 예, 반항의 계절이 아직 오기 전이니까. 뭐 요즘은 프리틴 벌써 10살, 11살만 돼도 온갖 청소년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니까. 뭐 그럴수록 더욱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티네이저, 집을 떠나는 것이 미국은 벌써 대학 가면 끝이죠. 18에서 벌써 투표권도 있고 뭐 다 있는 거죠. 성인이 되는 거죠. 대학 가면 끝이죠, 미국에서는. 근데 한국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도 집에서 통학하는 사람 있고 결혼한 후에도 또 뭐
아파트 단지 같은 단지에 살기도 하니까. 아무튼 그집 떠날 때라는 게 미국식 개념인데 이것은 13에서 19까지인데 내재화 단계.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권위. 부모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키워주었던 내가 의존했던 권위가 점점 사라지면서 나의 독립성도 커졌지만 그 대신 나를 붙잡아줄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그것을 배우고 연습하고 이제는 드디어 내재화, 내가 체득하고 실제 삶에 적용하고 사는 단계. 떠날 준비, 부모를 떠날 준비, 부모의 권위, 부모의 보호를 떠날 준비. 현실적으로는 대학 갈 준비죠. 대학 갈 준비. 대학부터는 부모가 뭐 통제도 못하거니와 보호도 못하니까 다른 지방의 대학의 기숙사에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요. 독립도 하지만 의존도 하지 않는. 참 그게 미국은 굉장히 섭섭할 만큼 좀 냉담한. 근데 한국은 지나쳐요, 지나쳐 이게. 과잉보호가 지나쳐가지고 결혼해서 손주까지 있는데 아파트 여러 개 있는 중에 하나 준다고 하면서 매주일 손주 데리고 와서 문안 인사해라. 부부가 맞벌이해서 피곤해 죽겠는데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면서도 부모를 의존하지 않고 독립성 있게 잘하는 자녀도 있지만 상당수는 본인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의존하고 유산에 욕심을 내고 형제간에 다투고 이런 집안도 또 많아. 이건 정말 이 한국적인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하는 게 냉정한 것 같지만 오히려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문제는 쿨하게 하지만 인간관계는 한국적인 그걸 또 좋은 점만 따서 하기가 어렵죠. 예. 최악은 나쁜 점만 따는 거죠. 서로 얄짤없이 냉정한데 정도 없고 그런데 돈 문제에 대해서는 또 막 추악하고 그래서 자녀 교육의 단계를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교육도 권위가 제대로 살아있지 않으면 교육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정말 그 유익함을 다 배우고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사회를 위하여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권위를 안 받아들이면 이거는 뭐 완전히 그 방황하는 인생인 거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자녀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건 상담적인 건데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까 방어적이 되고 정체성을 심어주고 이런 대화의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그 시퀀스 상담적인 방법인데요. 이걸 이제 청소년 자녀에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 질문을 순서대로 하는 것인데 첫 번째 질문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상황 파악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학교에서 뭐 싸웠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불려가고 부모에게도 연락이 왔다. 도대체 뭔 일이냐? 근데 이럴 때 보통 화부터 내는 경우가 많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공부는 그따위로 하면서 웬 쌈박질이냐 막 음, 이렇게 아니 사실은 그게 아니고 막 무슨 일이 있어 사정 얘기를 하려 그러면 듣기 싫어 다 알아 뻔하지 네가 이거 최악이죠 이런 대화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정말 차분한 부모로서 자녀 양육을 잘 하려면 일단 안심을 시키고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하자 분위기를 만들고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뭐 비주얼 고주얼 얘기를 하고 또는 자기 합리화 같은 걸 하겠죠. 어, 자기는 억울하다 하든가 등등.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네가 얘기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느꼈는가라는. 자, 이제 싸워 사건이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하나의 예인데 그 노스페이스라는 그런 아주 브랜드가 있었어요. 그 겨울에 윈드브레이커 자켓인데 그게 대유행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그 입고 학교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거 입고 온데 그거 못 입고 가면 창피해서 안 된다. 또는 뭐 그렇게 부유한 학교가 아닌 경우에는 모든 아이가 입는 게 아니라 몇몇 아이가 그걸 입고 오면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너무 다들 부러워하니까 나도 그런 거 입고 싶어. 그래서 엄마가 정말 용돈 모아가지고 하나 사줬어요. 근데 입고 등교한 첫날 짱 일파가 둘러싸가지고는 벗어 이래가지고 빼앗겼어. 근데 그 빼앗길 때 그냥 무서워서 아무 말 못하고 빼앗긴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너무 억울해서 반항하다가 싸움 붙어가지고 얻어맞고 빼앗겼어.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상황 설명이에요.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놓고 생각하는 거죠.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너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어떤 감정이 생겼냐? 아,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이게 날벼락이죠. 큰일 났구나. 엄마가 정말 애써서 마련해 준 건데 이거 빼앗기게 생겼네? 라는 당황스럽고 분노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근데 어떻게 반응했느냐? 여기 이제 두 아이가 다르죠. 하나는 순순히 벗어주었다. 또 하나는 결사항쟁하고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만신창이가 되고 결국 옷도 빼앗겼다. 그러면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잠자코 옷을 벗어준 아이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그들을 이길 방법은 없다. 이건 어차피 빼앗기는 건데, 오늘은. 근데 뭐 내가 정말 저항해 본들 얻어맞고 빼앗기면 더 손해지. 병원비도 더 들고 그냥 옷만 손해 보는 게 낫다. 그러면 그걸 뻔히 알면서 치고받고 싸운 아이는 나도 그거는 알았어. 그냥 결국은 못 이기고 빼앗길 걸. 하지만 너무 분통 터졌어. 그리고 나는 그냥 빼앗길 수는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혹은 순간적으로 욱했어. 나도 왜 그랬는지 몰라. 나중에 실컷 얻어맞고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하게 바보짓을 했지? 어차피 뺏길 거 벗어줄 걸. 이렇게 후회하는 아이도 있겠고, 어떤 아이는 절대 후회하지 않아. 나는 겁쟁이가 아니고, 어, 이기지 못할 줄 알지만 절대로 그냥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어. 그런 아이도 있겠죠. 반응에 가서는 이제 케이스가 두 개가 세 개로 됐네요. 네,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아이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세 번째 아이라고 합시다. 멍청한 바보 같은 짓을 했어. 친구들도 아, 왜 바보 짓을 했냐? 부모도 아니, 야야, 그러면 그냥 옷을 벗어주지. 사람 있고 돈 있지. 돈은 우리가 또 벌면 돼. 고생은 좀 돼도. 하지만 네가 그렇게 다치는 거 우리는 원치 않는다. 금쪽 같은 내 새끼. 부모도 그런 어리석은 짓이라고 했겠지만 사내 대장부가 어려서부터 나는 삼국지 읽고 풀타크 영웅전 읽어서 나는 장래 유명한 장군이 되는 게 소원이야. 아니면 나는 뭐 세계를 정복하는 대왕이 되겠어. 말도 안 되는 어, 하지만 나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폐륜적인 그런 인간들한테 내가 굽힐 수는 없어. 일사각오로 결사항쟁하겠어. 앞으로 장군감이죠, 장군감. 음. 그러니까 내 아이는 이런 대단한 아이예요. 굳건한 마음을 가진. 네. 그걸 몰랐어요. 이런 대화를 해보기 전에는. 근데 이런 질문 한 번도 안 해보고
야, 넌 하나는 공부도 안 하고 쌈박질은 하고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시끄러, 다 알아. 이것은 현명한 대화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차분하게 순서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상한 말도 아니잖아요. 못할 말도 아니고, 물론 인상을 험악하게 하고 막 신문조로 하면 아이가 눈치가 있는 건데 다른 데로 말하지 않거나 또는 대꾸를 안 하냐고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염려해서 정말 걱정해서 또 정말 알고 싶어서 묻는다면 엄마가 나한테 관심을 갖고 물어봐 주네. 억울한 사정 얘기가 있는데 내가 말할 기회를 주네라고 생각하잖아. 그게 벌써 관계를 훨씬 부모 자녀의 관계를 개선해 주는 거고요. 가깝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대화를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대화하기가 훨씬 쉬워지고 아이가 훨씬 더 마음을 열어서 평소에는 내가 말 잘못했다가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서 감추고 말 안 하는 또는 아예 부모하고 말대꾸 하기 싫어서 말 상대 안 하고 싶어가지고 안 해버리는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부모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대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걸,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알아야 뭘 도와주죠. 물론 알고 난 후에 내가 틀린 답을 제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적 상담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상담 공부까지 아니면 성경이라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이게 맞다라는 확신 없이 아이에게 그냥 그때 내 기분대로 아니면 이웃 사람들이 하던 대로 얘기해주고 그게 정답이라고 믿는다는 건 너무 쉽게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게 잘못된 답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를 망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행동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 결과는 무엇인지. 예.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아이도. 그래서 잘못된 이걸 왜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됐는지가 이 앞에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그 답을 찾다가 자각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 성경적 상담을 통해서 도와줄 때에 그 잘못된 결과가 어떤 이유 때문인가를 이 대화 중에 나온 걸 가지고 이 아이의 행동, 이 아이의 생각, 이 아이의 마음, 이 아이의 욕심, 이 아이의 두려워하는 것, 이 아이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 그것을 이제 파악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시퀀스를 통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담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내 자녀를 도와줄 때도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파악을 더 잘하는 거죠. 보통 사람보다. 네, 그 다음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교재를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거를 반드시 읽어보세요. 그 내용을 지금 이제 시간이 남은 시간만큼 하고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은 제가 총신에 총신논총이라는 학술지가 있는데 교수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논문을 거기 게재해야 돼요. 예. 뭐 특별한 사연이 없는 사유가 없을 때는 1년에 한 번 게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썼던 건데, 그걸 에, 약간 축약했어요. 좀 축소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빼고, 자, 우선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제 서론 읽어보시고요.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도 결국은 의사소통의 문제지 않습니까?
진짜 아예 대화가 없거나 대화를 하더라도 잘못하는 바람에 대화를 하고 나서 더 부모 자녀 간 사이가 나빠지고 아이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은혜롭고 다정하고 그럴수록 좋은 거예요. 잘 하다가도 청소년 되면 이게 뭔가 빗나가기가 쉬운데 그럴 때 잘 적응을 해야죠. 왜 이런 아이가 왜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가? 말수가 적어지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얘기, 옛날엔 별 문제 삼지 않았던 건데 사소한 얘기에 민감해지고 방어적이 되고, 그게 문제가 뭐냐면요. 일단은 부모에게 자녀는 항상 아이예요. 그러니까 왜 팔순 노부모님이 50대, 60대 환갑 자녀를 보고 야야 길 건널 때 차 조심해라.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부모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렸을 때, 특히 엄마들은 내 배 아파서 낳았고, 핏덩이 내가 안아가지고 내 품에서 키웠고, 아무리 덩치가 산만큼 커도 그냥, 내 새끼예요, 그냥. 근데 아이는 성장하고 변하거든요. 그러면 그 연령대에 맞게 다뤄야 되는. 꼬맹이 때 내가 안았다고 해서 중학생 애를 내가 안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이가 이쁘다고 초등학교 때 머리를 쓰다듬어줘요. 얘가 장가갈 나이가 돼도 똑같이 귀엽죠, 나한텐. 근데 결혼식 하는 아들을 머리를 쓰다듬어줘. 녀석, 오늘 참 이쁘게 귀엽게 잘 차려입고 나왔네?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근데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표가 나죠. 물리적으로 표가 나니까 그런 짓을 했다가는 당장 핀잔을 받고 또 본인도 미리 알아서 핀잔 받을 짓을 안 하죠. 근데 그렇게 눈에 딱 띄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 지금 열거한 것들입니다. 일방적인 대화, 날마다 반복되는 대화, 부모가 정한 기준, 완벽해 보이고 싶은 부모, 부모가 가진 경험과 정보, 이런 것들을 너무 맹신하는 거죠. 그게 철벽이고, 그걸 고집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합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가 가진 것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권위가 달라지는 거죠. 그걸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상대적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부모가 말하는 거, 부모의 기준, 그게 다 전부인 줄 알고 무조건 따라 했어요. 그걸 거슬렸다간 또 당장 큰 화를 당하고. 근데 점점 커가면서 부모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부모도 실수해요. 부모의 규칙들 중에 보면 허점도 있어. 심지어 틀린 것도 있더라. 그리고 어떤 건 나한테 너무 불리해. 그러니까 의견 제시도 하죠. 근데 어떤 부모는 수용을 잘해줘. 그래,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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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부모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부모는 안 돼! 네가 맞춰, 거기에 맞춰라는 거죠. 물론 그 중간이 적절하겠죠. 수용할 건 수용해주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이게 또 현대 부모는 더 큰 문제가 무조건 수용이 문제예요. 오냐 오냐 네가 최고다. 너 하고 픈 대로 해. 기죽지 마. 그래서 다 망쳐버린 거예요. 그게 자기 사랑, 자존감. 그게 현대인의 이슈인데 그걸로 그냥 다 말아먹고 있는 거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치명적으로 상처 이론이 이렇게 지금 만든 건데 근데 그것이 지금 자기 사랑, 자존감이 왜 정당화되고 미화됐냐면 반작용을 일으킨 거죠. 부모의 일방적인 권위주의가 자기 사랑, 자존감을 합리화시켜준 거예요. 심지어는 반항도 정당화한 거죠. 고려당까지 정당화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권위를 행사하고 자녀를 양육하던 사람들은 이 지나친 완고한 율법주의,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꼰대,
이런 것 때문에 올바른 권위와 교육이 무시당하고 반항당하는 피해를 입은 거죠. 그리고 그 피해는 부모만 당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순종해야 되는 부모의 가르침을 다 거슬리고 반항하고 해버렸기 때문에 그 피해가 부모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더 심하게 가는 거죠. 부모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잘못한 결과가 그런 반작용, 부작용을 낳게 만드는. 아이를 다루기 쉬운 때, 그때 잘해야 되는. 이미 청소년 때 뭐가 잘못 뻐긋나가지고 커뮤니케이션 잘못되고 서로 감정 상하고 왼수가 돼버린 지금 와서 뭘 어떻게 수습해 보려고 그러면 몇백 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게 순탄하고 수월할 때 부모가 눈 한번 부릅뜨면 모든 게 다 아이는 아무 소리 못하고 부모 순종하고 그 시절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절에. 그 시절에 일방적 대화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반복되는 대화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성역 상담이 아니라 라디오에 나온 어떤 무슨 뭐 교육 쪽인지 심리 쪽인지 무슨 전문가가 왜 이렇게 톡쇼 같은 거 하잖아요. 그 아나운서랑 대담하고 뭐 물어보면 얘기해주고 그러면 맨 끝에 가서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아이하고 대화를 할 때에 조심해야 된다. 근데 자꾸 그 뭐 공부 얘기하고 이런 거 점수 얘기만 묻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아이가 저는 이제 끝에 봤는데 전화를 받아요. 우리 애는 막 이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나 중학교 정도의 자녀들 보는데 뭐 학교 갔다 와도 뭐 좀 물어보려고 하면 몰라. 그러고 방문 탕 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대화를 안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전문가가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더 어린 시절에 무슨 얘기를 좀 할 만한 게 있으면 부모가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차분하게 들어주고 질문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알았어, 알았어. 가서 공부나 해. 이래거나 또 문제가 있어서 너 왜 그랬냐고 막 그러면 아니 뭐 사실 나는 억울하고 뭐 그러면 듣기 싫어 다 알아. 너 하는 짓이 뻔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부모가 다 차단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말해봤자 본전도 못 찾는다. 그러니까 엄마랑 대화해봐야 손해니까 아예 얘기를 시작을 안 하는 게 최선이다. 그리고 시간 낭비니까. 그리고 대화의 끝은 항상 내가 뭘 잘못한 거고 내가 못한 거고 결국은 네 모양이 그러니까 워낙 그렇지 가서 공부나 해로 결국 끝나니까 시작해봐야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그런 대화를 내가 왜 해? 근데 어렸을 때는 엄마가 묻는 말에 대답 안 하고 그러면 혼나니까 했어요. 근데 중학생쯤 되면은 좀 생각도 달라지고 힘도 생겼어요. 어느 날 결심을 했어. 오늘은 사고를 치자. 엄마가 뭘 물어도 대답해 주지 말자. 한 번 이제 혼날 각오를 하고 엄마가 물어보는데 몰라. 그러고 문 창 닫고 들어갔어요. 이제 난리가 나겠지. 그러고 이제 홍역을 한번 치르자. 근데 쥐 죽은 듯이 조용해. 엄마가 너무 충격받고 그다음에 너무 겁먹었어. 꼬마 때 그랬더라면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막 어떻게 종아리를 쳤든지 했을 텐데 청소년이야 우리 자녀가. 강도도 무서워하는 중이래.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엄마가. 무서워서 감히 말도 못 붙여. 노크도 못 해. 아, 그다음부터는 이건 허가 낸 도둑놈이에요. 엄마가 뭐라 그러다, 아, 귀찮아. 몰라. 팡! 문 닫고 들어가면 끝. 이미 그렇게 돼버린 거라는 거죠. 그때 뭘 해보려고 그러면 늦은 거다. 이제 뭐 그렇게 된 상황에도 성역 상담으로 도와줘야 하는 건 맞지만, 그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
어떡하다 이렇게 됐지라고, 어떻게 해야지라고 한다라면 이미 늦으셨어요라는 거죠. 아이가 고분고분 말 잘 듣고 말 안 들으면 혼내줄 수 있는 그때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권위를 이양할 준비를 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이양하고 권위를 나의 권위가 빈 자리를 하나님의 권위로 채워주는 작업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이 아이의 독립성도 억압할 게 아니라 무모하게 급격한 독립을 하려는 거를 견제하면서도 바람직한 독립의 방법은 어떤 것인지 가이드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런 황금 같은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이미. 다 망가뜨려 놓고 이제는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어보면 제가 직접은 안 그러지만 가끔 강의하다가는 그 말 하는데 그 지경을 만들어 놓고 이제 상담받으러 와가지고 날더러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어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왜 이렇게 됐냐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된 거라고 설명을 했더니 아 그럼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좋아요라고 물어보는데 날더러 난들 어떡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예, 사실 저도 막막하죠. 상담해주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라고 말하면 좋지만 그게 쉽지 않거든요. 이제 와서 날더러 어떡하냐고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난들 어떡하라고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지는 못하죠. 저도 똑같은 심정이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이해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냐. 근데 난들 별 수 있나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을 못하죠. 그 날마다 반복, 이게 한국, 미국은 좀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제가 그 타임즈에 나온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평균 시간이 17초, 그 얘기는 했죠. 근데 한국의 경우 날마다 반복돼. 그보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주로 뭐 엄마 쪽이죠. 아빠는 얼굴 보기가 어려운 게 더 보통이니까, 혹시 대화를 하더라도 비슷한 건데, 주로 점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수 얘기. 예. 우리 엄마는요, 점수밖에 몰라요. 고등학생이 상담 시간에 한 얘기예요. 점수 외에는 하는 대화가 없다. 아, 정말 어떻게 그렇게 되죠? 정말 그러고 싶을까? 아무리 그게 중요하고 관심 있는 거라도 부모가 자식을 대해서 하는 대화가 어떻게 그것밖에 없을 수가 있나? 물론 점수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외의 말도 그에 준하는 말이겠죠. 학교는 잘 갔다 왔냐, 뭐 밥은 먹었냐, 뭐 어떻게 했냐, 학교 선생님은 어떡하더냐, 뭐 뻔한 얘기 밤낮 반복된다. 그래서 어떤 관심사에 대한 얘기가 너무 한정되어 있고 너무 집중되어 있다. 네, 부모가 정한 기준. 네. 이게 항상 100%일 수 없는 거죠. 어느 정도는 필요한 거지만 부모도 불완전한 사람인데 완벽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연성이 좀 있어야 돼요. 어, 기준도 어떤 때는 바뀌어야 되는 거죠. 형편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고 또 기준이 너무 이게 높낮이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 높아 보이면은 조절해서 수위를 좀 낮출 수도 있는 거고요. 너무 낮다 싶으면 높일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다음에 적용하는 것이 이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유연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절대 기준은 선악이나 진실에 관한 절대 기준은 성경이죠. 성경과 그다음에 이제 물론 사회에도 법이 있고 사회적 통념, 그다음에 이제 가정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은 부모가 정하는 것이지만 어, 자녀와 의논할 수 있는 건 의논해서 하고 자녀들의 입장도 반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그 기준도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안아준다던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 사랑의 표현도 이제 아이가 덩치가 크면은 머리 쓰다듬는 대신 어깨를 이렇게 툭툭 쳐준다든가, 딸 자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엄마 경우에는 포옹도 해주고, 이게 다 달라지는 거죠. 성장하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주는 것도 방식이 달라지고, 그런 것처럼
자녀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방식이 달라지는. 어렸을 때는 정말 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에 가깝죠. 부모에게 뭐 효도한다고 뭐 좌판장사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막 고기를 사서 부모 명절에 부모님 드시라고 떡을 사오고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그런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야야야, 그런 걱정 말고 떡은 내가 사줄 테니까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하는 게 효도다라고 하겠죠. 근데 아이가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취직해서 돈도 부모님보다 더 많이 벌어요. 근데 명절에 왔는데 빈손으로 와갖고 하는 말이 엄마, 나 직장에서 승진했어. 효도예요. 공부 잘해서 나 1등 했어. 효도인 것처럼 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승진 시험 봐서 1등 먹었어. 아니잖아요. 효도의 기준이 바뀌었죠. 이제는 그런 걸 자랑하는, 성취한 것을 부모에게 자랑하는 것도 효도인 건 맞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이제 누군가 결혼해서 애도 데리고 오고, 할아버지, 할머니 보러 가자고 애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에게 본도 보여야 되고, 부모님이 효도 받았다고 여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빈손으로 오면 안 되죠. 뭐라도 가져와야 정말 용돈 쓰시라고 떠날 때는 봉투도 드리고, 효도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기준을 정해주고 보여주고 이렇게 할 때도 그것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어렸을 때 한 거 그대로 유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완벽해 보이고 싶어요. 스스로 완벽하다고 착각을 하기도 해. 그 조크가 그런 게 있죠. 뭐 유머집 같은데 영국 신사가 지나가고 있는데 영국 신사 같은 신사가 지나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강아지를 둘러싸고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아이는 그 개끈을 뭐 목끈을 잡고 있고 너희들은 이 강아지를 데리고 지금 무슨 얘기들 하고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강아지를 발견했어요. 길을 잃고 있는 아이를. 근데 이 아이를 이제 유기견 같아서 그럼 누군가 데리고 가야 되는데 누가 이 강아지를 가져갈 것인가 때문에 내기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내기인데 내기한 내용이 뭐냐면 누가 더 뻥을 크게 잘 치나. 그냥 거짓말로 아주 그냥 그 뻥, 큰 거짓말을 누가 더 잘하나 내기를 해서 거기에 1등 하면 그 사람이 이 강아지를 차지한다. 아, 그러니까 이 신사 양반이 이런 아니 내기할 게 없어 그렇게 거짓말 뻥치기 내기를 하다니 나는 말이야 너희들 나이 때 절대 그런 거짓말을 안 했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개끈을 잡고 있던 아이가 친구들 얼굴을 이렇게 둘러보더니 끄떡끄떡 하더니 개끈을 그 신사 손에 쥐어주면서 You win. 강아지 데려가세요. 이 거짓말 뻥치기에서 당신이 1등입니다. 그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예. 애들이 다 속을 줄 알고. 애들도 다 알아요. 괜한 고생하는 거죠.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한 척 하는 거죠. 완벽하다고 착각을 하기도 하는 거고요. 오히려 솔직하고 심지어는 허점을 보이는 게 오히려 더 신뢰를 쌓아갈, 더 믿음직스럽게 생각하죠. 부모가 있는 그대의 모습. 사실은 나도 너처럼 그런 실수를 했었어. 이게 훨씬 더 권위를 잃지 않는 거예요. 더 부모를, 우리 부모는 되게 솔직하다. 그리고 자기 잘못도 인정하고 겸손해. 심지어는 그동안 없었던 권위에 압도당해가지고 복종은 하지만 속으론, 어, 존경심이 없었고 미워하고
반항심 크고 이랬는데, 와, 부모님의 이 솔직한 모습, 또 겸손한 모습을 보니까 동경심이 생기기 시작해.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완벽해야만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참 착각인데, 사람이. 완벽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든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죠. 뭐 공부를 열심히 하건, 운동을 잘하건, 뭐 사업을 잘하건, 다 맞아요.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다. 근데 문제는 그 완벽이 실수 없어서 완벽해지는 게 아니고요. 진짜 완벽한 부모는 자기의 불완전한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완벽한 부모죠. 어폐가 있지만. 그리고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모가 가진 경험과 정보가 풍부한 건 사실이죠. 자녀보다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다 가르쳐야죠. 가르쳐 주고 아이에게 유익한 게 많았지만 나도 바쁘고 너도 바쁘다 보니 그것도 못 가르쳐 줬네. 그건 자랑이 아니죠. 얼마나 그 기회를 놓친 겁니까? 어, 좋은 거는 다 전수해야죠. 근데 문제는 나쁜 걸 더 많이 전수하니까 문제죠.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나아가서는 부모의 마음을 본받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말로써 교과 과정으로서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부모님 평소에 하시는 행동 아니면 같이 살다 보니까 자연히 알게 되는 마음 그게 더 크게 아이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당연히 아이보다 더 경험이 많고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무조건 따라야 돼라고 잡아채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절대적이지 않다. 또 아이가 의견이 어떤 땐 다르지만 그게 다를 뿐 틀린 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부모 자녀간만이 아니라 성인간이건 그 아이들 친구간이건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거에 대한 착오가 없어야 되고요.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그러한 유연성, 동시에 정확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자녀의 발달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에,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랑의 표현이든 뭐든 지적인 능력의 차이 그런 것도 맞추어서 해야 되고 또 이 발달 단계에선 이 아이의 문제점이 뭐다, 힘들어하고 있는 게 뭐다. 특별히 청소년기에서는 뭐 신체 변화라든가 인간관계도 그렇고 또 심리적인 영향. 예, 이게 상당히 예민한 거죠. 정서적으로. 그걸 다루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의사소통할 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게 평소에는 무관심했다가 갑자기 문제점이 부각됐을 때 잘못 대응했기 때문에 사태가 악화됐단 말이죠.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당황스러운 상황 때문에 실수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어, 더 악화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엔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올스톱 해버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성급하게 막 이것저것 막 하다가 결과가 더 나빠지니까, 그 다음에는 올스톱 해버리는 거예요. 방치해버리는 거죠. 무관심해진 건 아닌데, 뭘 해주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된 상황에서 상담받으러 오면 참 돕긴 도와야 되는데, 갈 길이 멀죠. 막막하죠. 사실. 그래서 일단, 그럴 때는 부모를 안정시키는 것부터가, 예, 부모도 사람인데 당황하고 격앙되고,
분노하고 슬프고 나아가서는 절망적이죠. 그래서 상담의 시작이 그런 마음 상태를 안정시키고 추스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고 이런 과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요 그러한 것은 상담자가 부모만 상담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상담하잖아요. 같은 상담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대체로 비관적이고 절망적이기 때문에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것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숙제를 하실 때 그것부터 상담은 거의가 다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그것만 잘해도 상담 절반은 하신 거예요. 반드시 그냥 죄를 찾아내서 권면을 하고 거기까지 해야만 제대로 된 상담이 아니고 그 직전까지만 해도 큰일 하신 거라고. 근데 평소에 우리가 자녀를 애가 꼬맹이 때부터 초딩 때부터 그런 마음, 그런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더라면 청소년 때 이런 문제, 이런 공경을 당하지 않는다라. 그 시절을 다 놓쳤다는 거죠. 근데 청소년 때가 마지막이에요. 이거 지나면 이제 빠이빠이야. 힘들어도 청소년 때는 어떻게든지 극복을 해야 되죠, 지금. 그러니까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려면 청소년 이전에 준비하고 해결했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서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건데 청소년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처음부터 잘못되어 온 거다, 쭉. 뿌리를 알아야 현재 문제도 다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문제들이 있다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는 그에 대한 일반적 대안, 이것은 그냥 온라인에도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웬만한 책에 다 나오는 거고요. 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이죠. 중요한 건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필요하다. 하는 말만 듣는 게 아니다. 이 아이의 표정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 자체는 아주 나이스한데, 표정이, 어, 너무나 무서운 표정이라던가, 또는 너무나 비관적인, 나는 너를 포기했어라는 게 그냥 그 눈빛에 온 얼굴에 다 나타나는데 말로는 괜찮아,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애가 용기를 내는 건 아니겠죠. 부모의 자기 노출이 필요하다. 이 일반 심리학에서는 노출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데 무슨 저기 PTSD 같은 것도 사실 트라우마가 있을 때는 그 트라우마와 유사한 거에 노출되면 그것을 회피하려 하고 충격을 받고 그러기도 하죠. 이게 본인은 항상 회피하려고 하지만 그 치료법이 그런 거에 노출을 시키라는 거예요. 잔인하죠. 힘들게 만든. 근데 그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참으로 인간은 역설적이죠. 심리학의 방법도 보면 원리에서는 엄청나게 인본주의 얘기를 외치고 무슨 기독교가 무슨 뭐 굉장히 잔인한 것처럼 말을 하는데 치료에 들어가서 보면요 정말 잔인합니다. 트라우마에 노출하라고 하지 않나. 정신분석에서 보면은 속에 있는 걸 털어놓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린 시절의 상처나 고통, 본능적인 거 이런 거를 이제 끄집어내라고 하는데 쉽사리 그게 잘 나오지 않으면 뭐 긴 의자 방법도 안 되고 뭐 추면도 안 되고 그러면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push to the wall 벽에다가 밀어붙여라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질문이든 말이든 그래가지고 이 벽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으면
이 내담자가 빵 터져가지고 막 다 쏟아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터트려 놓고 그 깊이 감추인 속마음에서 뭐가 튀어나오는가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잔인한, 아니, MRI, CT 찍는 것도 방사능 노출돼서 한다는데, 이거는 우악스럽게, 아니, 세상에 잔인한 게 심리학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기독교가, 성경이 잔인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를 말하는 것일 뿐이지, 가장 은혜로운, 성경에도 회개하라는 야단치는 게 많지만, 그거보다는 위로의 말씀이 더 많습니다. 근데 참 세상이 아이러니해요. 성경이 잔인하다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결국 관대함이 가만히 보면 죄에 대해서만 관대해요.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할 수가 없어. 근데 인간에게 관대한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 자, 부모의 자기 노출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도 자기 노출은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회개죠. 회개가 자기 노출이. 근데 회개가 잔인한 건가요? 그 회개를 사람을 향해서 꼭 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사과를 해야 되지만, 사람에게. 근데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회개하면 그 즉시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100%다 용서. 사람은 안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는 잔인한 게 아니에요. 근데 노출은 때로는 잔인한 겁니다. 더구나 트라우마에 노출하라는 것은요. 본인에게 힘든 건데, 근데 그게 치료를 위해서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심리학, 정신의학은 과학을 표방하니까 그리고 임상, 통계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결과 노출 치료가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건 팩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지만 치료하는 사람이나 치료받는 사람이나 트라우마에 대한 노출로 고통스러워하면 서로 원하는 게 아니죠. 서로 불편하고 서로 힘들죠. 하지만 그렇게 해야 병이 호전되니까. 그게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다 해봤는데 이게 가장 효과적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과학입니다. 과학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부모의 자기 노출이 내키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그냥 노출만 한다고 다 되는 거, 이것도 맹신하면 안 돼요. 다 되는 건 아닌데, 왜 여기 교육심리학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느냐. 어, 과학이죠. 통계적으로. 그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필 용어도 왜 노출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용어로 해도 되잖아요. 좀 더 자녀들과 진솔한 대화를 위해서 부모가 자기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자기 노출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자체가 왜 노출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궁금하시겠죠, 여러분. 혹시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노출이라는 용어를 그런데 써요. 그런 의미죠, 다분히 여기서도. 근데 똑같은 행동, 비슷한 행동이지만 제가 볼 때는 노출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트라우마에 대한 노출이나 그런 것보다는 성경적으로 말할 때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그러한 인격의 표현이죠. 우리 언어가 소통이 우리 신앙 인격이 담겨 있는 방식에 하잖아요. 자녀라고 어리다고 무시할 게 아니라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적응해야 되는 그거에 적절한 대화의 방식이 있지만 이런 진실하고 겸손하고 한 방식은 성인하고 대화할 때나 어린 자녀하고 대화할 때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차등이 있으면 안 되죠. 말의 사용이 존댓말이나 반말이나 그런 차이. 또 아이니까 감싸는 표현, 보호하는 측면 그런 게 자연스럽고 좋게 여기지만 성인한테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런 차이는 있지만
여기에 부모가 자기의 부족함이나 자기의 실수를 진솔하게 얘기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더 쉽겠죠. 그리고 100%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런 기준에 비해서는 훨씬 적게, 훨씬 완만한 방법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노출은 노출이 맞지만 노출이라기보다는 그 표현이 진실하고 겸손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특히 자녀를 향해서 내가 실수한 것은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사과하는 거죠. 그 사과는 뭐 성인 간에 하듯이 정중한 그런 게 아니지만 부드럽고 가벼운 정도라도 그걸로 충분한 거죠. 아이들은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부모에 대한 신뢰를 부모가 완벽하다고 해서 부모를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가 부족함이 있지만 그거를 솔직하게 나한테 말해준다. 인정해주고 또는 미안해한다. 그게 자녀가 부모에 대한 신뢰감을 오히려 더 굳건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칭찬, 구체적인 칭찬이 필요하다는데 그냥 너는 최고야, 너는 잘났어, 그래 잘했어 이거보다는 네 동생이 그렇게 하면 화가 나서 때려줘만 했는데 네가 정말 그걸 참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으로 했다는 거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면 그 효과가 엄청나다. 그냥 잘했다, 다 잘했어. 너 그렇지 뭐 네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한 것보다 효과가 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칭찬을 그냥 무조건 칭찬만 해주면 된다 해가지고요. 마구 칭찬, 묻지마 칭찬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게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어떤 제가 그 얘기 했나요? 했는 것 또 했으면 용서하세요. 그 미국의 좋은 대학에 유학하던 청년이 와서 상담 받았는데 우연히 얘기를 하다가 난 어려서부터 칭찬만 먹고 살았어요. 너무나 칭찬을 많이 받아가지고 항상 칭찬받는 게 일상이다 보니까 칭찬을 못 받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인류대학에서 다 잘하는 엘리트만 모였는데 뭘 하든 다 언제나 1등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내가 이걸 해서 남보다 뛰어나고 칭찬을 받을 수 있나 없나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럴 자신이 없으면 아예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하나씩 둘씩 포기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무기력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이 자녀를 나한테 상담을 보낸 이유가 아이가 의욕이 없고 무기력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어려서부터 들은 칭찬이 원인이었다니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묻지마 칭찬해가지고 유능한 엘리트 하나를 아주 바보를 만들어 버렸어요.